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통일시대 경제원에서 경제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영태 연구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지난해 한번 나왔었고요. 요즘도 여전히 바쁘시죠? 예. 요즘에 뭐 윤석열 때문에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네, 잠 제대로 못 주무시고 또 전공이 경제이시니까 이 경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경제가 정말 안 좋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환율에 나타나는데요. 네. 한 나라의 총체적인 상태는 딱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그 나라 화폐 가치를 보면 화폐 되는데 가치. 예. 지금 오늘 아마 달러당 1,467원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전부터도 이제 원화가 계속 약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9월 말만 해도 1,3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10월, 11월 가면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환율이 오르다가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윤석열 개엄 직전에 1,400원 정도까지 갔어요. 네. 한 100원 정도 뛰었죠. 근데 이제 개엄하는 당일날 12월 3일날 하루에 23원이 올랐어요. 1,423원까지 올라가고 그 뒤로도 지금 사태가 수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중.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집권 이제 1월 20일날 시작하면 뭐 관세 이야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1,467원까지 거의 1,500원 지금 근접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 역사에서 몇 번 안 되는 환율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뭐 IMF 직후, 금융위기 직후 그때 뭐 빼고는 등등. 제일 높은 수준이죠. 뭐 윤석열이가 경제까지 싹 완전히 말아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돼야 네. 내년에 조금 안정이 되겠죠. 내년 올해. 예. 자, 그러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그거는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뭐 경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뭐 언제라도 다 암울하죠. 국민들은 뭐 한 번이라도 좋았던 적이 없다고 이제 느낄 텐데. 근데 문제는 심하죠. 문제는 이제 전망인데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은 계속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한데 이제 그나마 조금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 정도 있긴 있다? 합니다. 그건 그래요? 차츰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을 테지만 앞으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또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도 있긴 있다 이런 근데 얘기신데요. 그건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뭐 희망 고문 때문에 하시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구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다. 그거 먼저 말씀드릴 텐데. 우선 그러면 대내외 여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그렇죠. 그런 경제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대외 여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럼 뭐 딱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그냥 소규모 개방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우리보다 훨씬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도 많긴 하지만 뭐 미국, 중국, 유럽 같은 이 큰 규모에 비하면 소규모다. 비교적 작고 근데 이게 완전히 또 개방돼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무역도 개방돼 있고 자본시장도 다 개방돼 있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의 주식 지분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국민들보다 뭐 이런 형태 구조니까 뭐 에너지도 농산물 다 수입해야 되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대외 여건을 안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외 여건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시는 거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 우리나라 경제는 그 전후에 이렇게 급속히 이제 개발해오는 그러니까 놀랍도록 성장을 했잖아요. 네, 빠른 속도로. 그 근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혹자는 뭐 박정희가 정책을 잘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근면성, 교육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배경이 뭐냐면 미국이 그걸 용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성장을 해도 된다.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체제 경쟁도 해야 되고. 이 꼬봉 하나를 좀 똘똘한 놈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선전도 해먹고. 네. 알아, 우리말 잘 들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초창기에는 뭐 자본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고 처음에는 뭐 무상으로 지원, 뒤에는 차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한국이 이제 7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웬만큼 산업화가 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 제품을 미국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죠. 네. 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시장이 돼주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급속한 거죠. 이 흐름이 이제 80년대 후반으로 가면 세계화라고 그래서 더 가속화가 됐는데 미국 자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산업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금융 자본 위주로 제조업을 오히려 해외로 내보내고 금융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가면서 그 공간을 이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이제 제조업 국가들이 과실을 메꾸는. 따먹은 거죠. 네, 네. 중국도 그 사이에 많이 성장한 거고. 거고. 근데 그 세계화의 흐름이 결정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건 한두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 자체가 큰 흐름이 바뀌는 거라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뭐 트럼프 이번에 또 시작하면 당장 뭐 무역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제조업 자체를 미국에다 투자를 해라. 네. 삼성, LG, 반도체 SK 뭐 미국에다 다. 공장 지어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제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일자리가 수출되고 있는 거죠. 뭐 수출이 그러니까 아니라 국내에 생겨야 뺏긴다고 될 봐야죠. 일자리, 네, 뺏긴다고 그런 봐야 상황이 되겠죠. 되는 그게 네.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자기네가 좀 잘 나갈 때는 한국한테 네. 이제 떡고물도 던져주면서 막 던져주면서 가능했죠. 너희들도 좀 먹어 네. 이랬는데 지금 지네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야 이제 다 내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제 끌고 가는 중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죠. 네, 이게 네. 제일 큰 흐름에서 그게 이제 그 미국 자체의 이제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뭐 트럼프처럼 제조업을 부활시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외에 소위 브릭스라고 하는 네. 다른 대체 경제권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이- 성장을 하니까 미국이 더 놀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뭐 저기 미국을 다시 부활시켜 보겠다 뭐 이런 흐름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 정책도 가고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는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도 뭐 25% 관세를 매기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자기들이 죽게 생겨서 네. 일단은 한국을 거덜을 내더라도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 되는 예. 지금 그런 절박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구조적으로는 또 하나 큰 문제가 중국은 우리한테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네,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2000년 정도 이후로부터 한 20여 년간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그나마 또 수출이 잘 늘어왔던 거는 중국. 중국이 성장을 해주는 바람에 거기다 우리가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들을 수출을 네. 하면서 특히 반도체 위주로 우리나라 수출이 급증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것도 방향이 바뀐 거예요. 중국이 급속하게 자국 내 제조업이 성장하고 각종 부품이나 완제품들의 작업률이 올라가니까 뭐 대표적으로 배터리 같은 거나 전기차 이런 거는 이미 우리나라를 앞두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수출 시장을 잃어버린 게다가 또 상황이 하지 있는 못하게도 하고 반도체는 네. 미국에서 그런 수출하지 식으로. 말라 네. 그러고 그러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중국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연동돼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이 성장한 것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제 네. 우리 수출을 뭐 결과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성장. 그 성장이 더 예.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동안 한국은 뭐- 규모에서도 커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첨단 요즘 흔히 말하는 AI 이런 데서도 보면 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국제적인 평가가 그래요. 그 다음은 중국이고 한국이나 나머지 뭐 유럽, 일본도 저 밑에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렇군요. 심지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에서도 우리가 지금 밀리는. 오히려 점점 밀리고 있는 이게 큰 문제죠. 우리나라 자,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성에 젖어서 네. 맨날 해오던 짓을 하는 동안 네. 중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해서 앞서 퀀텀 나가는 점프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국제적인 흐름은 별로 우리한테 좋은 건 없습니다. 네. 뭐 좋은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 가지 좀 위안이 되는 게 살짝 있는데요. 그 작년 가을쯤인가 제가 여기 나와서 그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이런 게 이렇게 나와서 뭐 네. 중국 경기자가 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작년 가을부터 이제 중국이 그동안 이게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경제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기대보다 안 좋아지니까 몇 년 참다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종합적인 그 정책의 그 패키지는 내년 3월 초에 이제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중국은 통상 이제 매년 그 3월 달에 하는 전인대에서 그 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 주요 경제 정책들을 내놓으니까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좀 그런 계속 그 경제 부양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이 실행이 되고 나면
이게 아까 말한 중국의 경제가 커지고 기술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큰 흐름이고 그러니까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마도 소비도 좀 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잠깐 그 덕을 좀 볼 수 있다. 중국에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 조금 이제 수출이 잠깐 회복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위안거리네 그냥. 내년 올해. 큰 건 아니네. 그렇죠. 그거는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렇죠. 일시적인 효과인 거죠. 그래서 뭐 그나마 그거라도 없으면 할 말이 없으시니까 위안거리를 삼자고 지금 꺼내신 거죠. 뭐 약간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대외 여건은 아주 안 좋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국내는 어떻습니까? 대내적 여건은? 대내적 여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결정적으로 해외 영향을 받고 수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데 한 나라의 경제를 매크로하게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숫자로는 GDP 성장률로 계측을 하니까 그게 얼마쯤 될 거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성장률이 높으면 물가도 좀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상황이 나쁘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 떨어지고 이런 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게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무슨 수학 방정식처럼 어디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닌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한국은행에서도 지난 연말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내년도 성장률 1.9%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좀 낮췄죠. 그러니까 2%다가 안 되는 거죠. 1%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성장했던 경험에 비하면 1.9%는 성장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 기재부라든가 산업통상부라든가 혹은 뭐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그것도 안 될 거다. 1.9%도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뒤에 윤석열 계엄 사태가 터졌고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뭐 활발하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물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1.9% 정도 물가가 나올 거다 올해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던데 그것보다는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환율이 그렇죠. 한국은행이 가을에 이 전망을 할 때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 수준이 높으면 우리는 뭐 주요 원자재라든가 다 수입을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요거는 이제 유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WTI라고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가을에 70불 밑에 있었어요, 배럴당. 근데 최근에 73불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유가에도 이제 중국이 영향을 주는데 세계 최대 경제가 중국이니까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면 유가가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유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율이 올라 있고 유가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성장률은 낮은데 물가는 올라간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뭐 이래저래 뭐 흔히 비관적인 소식들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어쨌든 한국의 뭐 최고 전문가들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거기서 넣은 자료를 기초로 이제 제 의견을 좀 드려보면 한국은행이 전망한 거는 올해 성장률 1.9%, 물가 1.9%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제 제 예측은 성장률은 좀 더 떨어질 거다. 그다음 물가는 조금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아까 이건 구조적인 트렌드에서는 계속 문제가 쌓여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중국의 산업 경쟁이 높아지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극단적인 예가 제일 심각한 게 요즘 석유화학인데요. 맞습니다. 석유화학 우리나라 석유화학 대표 기업들이 몇 개 많지 않아요. LG, 뭐 대림,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뭐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롯데케미칼도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그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까지가 있는 상황이라 산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석유화학 분야를 한국이 상당 정도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독점해 왔는데 독점까지는 아니죠. 아니라도 어쨌든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네.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을 지금 자체 작업률이 올라가고 네. 수출까지 하는. 네, 수출.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지금 이제 어려워지는. 네. 이거는 이제 석유화학이 제일 이제 지금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건 철강이나 기계산업이나 가전이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통 제조업들은 다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향을 이제 어떻게 돌려 세울 건가가 한국 경제의 큰 과제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25년도 일단 올해 좀 짧은 이제 전망을 해보면 아까 그 성장률은 조금 낮아질 거고 물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그나마 자체적으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요것도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냥 시클리컬한 그러니까 이게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서 보면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우리가 조금 수출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수 부분에서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사용해서 민간 경기를 조금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예상하듯이 만약에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뭐 5, 6월에 대선을 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국힘당 때보다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전부터도 기본 뭐 소득 이렇게 해서 기본 뭐 주택 뭐 기본 대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다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서민들이 좀 약간 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주자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보면 돈을 풀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방만하게 재정을 풀면 그럼 우리나라는 뭐 적자가 나고 나중에 환율이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냐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정부의 지출 규모를 이제 GDP 규모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한 38% 정도 지출 규모가 돼요. 근데 프랑스는 뭐 57, 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EU 선진국들의 평균이 한 49%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35% 좀 낮아요. 걔는 워낙 뭐 신자유주의로 이제 개인주의를 뭐 안 써요, 안 써. 알아서 살아라. 뭐 이렇게 조금 낮은데 웬만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쨌든 지출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물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노령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경기나 그 민간 내수를 정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나마. 또 하나는 이건 좀 역설적인데 지금 국힘이나 기존의 이제 기득권들이 워낙 핀치에 몰리니까 기존에 재정부에서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의 3분의 1을 상반기 중에 다 조기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게 경제가 너무 불안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핀치에 몰릴 것 같으니까 돈이라도 풀어서 일단 윤석열 살자. 이게 조금 언발에 오줌이라도 누자 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건 뭐 어차피 그놈들한테 의존할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그놈들이 안 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 근데 핵심은 그러니까 국내 요인에서 뭐 좀 괜찮은 그나마 괜찮은 어떤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네요.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금리가 어쨌든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서민들은 체감하기 힘들 텐데 그 미국도 몇 년 전에 금리를 막 올렸다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내리잖아요. 두 번 내렸죠. 네, 내리고 그 우리도 이제 따라 그 궤적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게 올릴 때 같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떨어져서 뭐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4.5%, 우리는 3%인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중으로 조금 더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뜨리면 적어도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기업들은 조금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인가 발표를 보니까 그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서 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뭐 작년에는 한 20조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한 24조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데
그래서 뭐 그 부분에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투자가 늘면 뭐 공장 짓는다고 뭐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조금 고용이 늘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투자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조금은 늘어난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작사를 내서 끌어내지 않으면 경제 회생은 불가능하겠네요. 어쨌든 그게 불확실성으로 흔히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제에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그렇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방향이 확실히 좀 정해져야 그 경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얼만큼 투자를 할지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내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내년 후년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이 빨리 진압이 돼야 되고 진압이 되지 못하고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일이 만에 하나.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흐르면 그러면 이제 경제주체들이 더 헷갈리는 거죠. 경제 헷갈리고 윤석열이 복귀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괜찮은 조건으로 내세우신 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걸 전제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야말로 경제는 무너지겠죠. 자, 윤석열을 끌어내야 될 또 하나 이유가 이제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얘기인데요. 자, 취업이니 뭐니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려면 어떤 쪽에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가 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뭐 R&D 투자를 또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올해 R&D에 정부에서 예산을 깎아버렸으니까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큰 그림에서 아까 보면 아까 세계화가 역전되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화가 이제 좀 후퇴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바뀌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브릭스 경제권과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기회를 얻을 건가. 관계를 가져갈 거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 며칠 전에 그 김정현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상상력을 좀 발동을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정권 교체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정권이 교체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교체가 되고 나면 이제 그분 이야기로는 오이사 조치 같은 거 빨리 당장 해제하고 그다음에 무슨 공동선언이 이렇게 정상끼리 하는 거는 북쪽에서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 신뢰가 깨졌으니까 그냥 우리가 어쨌든 우리 스스로 했던 조치를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남북 간의 민간들의 교류는 허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가능하지 않겠냐. 트럼프로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뀐 조건을 잘 활용하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종전선언을 우리 스스로 그냥 해버리고 그냥 미국한테 물론 이제 우리는 정장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고 최소한의 남북 그 민간 교류라도 활성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허용을 하면 실제 교류는 민간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제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브릭스 경제권과의 관계를 뚫는다. 또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북방 경제를 뚫는다. 사실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북은 우리 어쨌든 이제 민족 단위에서의 교류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북방 이렇게 생각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현대차가 그냥 투자해서 장사 잘하고 있다가 10만 원에 팔고 나왔으니까 세상에 이런 황당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한 짓을 해가지고 그 황금 시장을 지금 스스로 발차고 차고 나온 상황이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한국이 지금과 같은 수출 경제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면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두 나라 다 이제 앞으로 우리 물건을 사기가 수출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봐야 될 게 새로운 시장. 그러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브릭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이걸 이제 다 말아먹었죠. 그쪽을 다 적대시하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 경제 방향으로서 좀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수출 시장 다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변화가 되는 거 수출이. 그게 어느 정도 뭐 진전되어 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네, 쪽에 대한 네. 수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더 가속화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도 다변화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출하면 한 목매는 경제로 가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수출 주도형 그러니까, 경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남한만 가지고는 내수 경제를 100% 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북과 연계해서 민간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민족 경제권으로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식으로 더 길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가야 된다. 그거는 역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한 거네요.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국민들은 이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거를 예상했을 때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허리띠 어쨌든 상황 졸라매고 자체는 그래야 됩니까? 사실은 뭐 개인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많지는 않죠. 그럼 정부를 빨리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그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게 그렇죠. 우리가 요구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요구. 뭐 알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윤석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에 쩔어들어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코로나가 터지거나 뭐 위기가 터졌을 때 당장 급하면 일단 뭐 최소한 자영업 중소자영업자라든가 서민들을 위해서 급한 대로 좀 재정을 풀고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면 이제 그 세수를 확대해서 그걸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 치고는 죽으라고 안 하고 그다음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이게 그걸 걔네들 말로는 재정 준칙이라 그래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했냐? 보면 22년 이제 봄에 취임을 했잖아요. 22년, 23년, 24년 3년 내리 거의 100조 가까운 연간 재정 적자를 내요. 돈을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거 부자 감세해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제 지출을 많이 해서 적자가 생긴 게 아니라 지출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어서 이렇게 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도 우리나라도 이제 50%를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그렇게 재정 지출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이제 이 세금을 걷어야 될 대상들한테 충분히 세금을 안 걷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면 방향이 조금 바뀔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죠. 윤석열이가 부자들 세금 감세해 준 건 말이죠. 제 생각에는 계엄 때린 다음에 다 뺏으려고 다시 한 방에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 깎아준 다음에 선심 쓰고 계엄 때리고 싹 몰수해서 지가 다 가지려고. 뭐 그랬던 망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듭니다. 자, 오늘 경제 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일단 짚어주셨는데 올해 한 해 경제가 이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좀 걱정되는 거는 물가가 그러니까 유가나 환율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의 상황,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국민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더 압박을 해야 되는 정리를 거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어쨌든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쯤 구체적으로 제안들을 한번 준비해서 한번 나와가지고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좀 구체적으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뭐 아까 결론은 뭐 거의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정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빨리 해야 되고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그 정치 세력들이 더 진출을 해서 목소리를 내고 경제와 관한 정책도 더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일단 뭐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이 더 이제 친서민적이고 뭐 조금 더 민족 경제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차제 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저는 한국 사회 대개혁에서 이 경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개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활발한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새해 첫 시간인데요. 그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바로 잡혀갈 1순위는 바로 저다. 왜 이 옆에 계신 분들 빼고 저를 지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저는 그 전부터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보다 윤석열이 먼저 죽을 거다.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그렇게 됐어요. 윤석열이 먼저 감옥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복귀하는 일은 없지 싶은데 자, 이제 윤석열이 복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다들 아실 테고 경제 전문가로서도 거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자, 새해 첫 방송인데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